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방송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 뉴미디어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윤욱입니다. 자, 인터넷 신문사 데일리안의 주관으로 판도라 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5분을 모시고 후보들의 귀한 의견을 들어보는 뉴미디어 경선 토론회장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후보 5분, 설명이 필요 없는 분들이긴 합니다만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발언 먼저 김문수 후보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청와대가 비리대가 아니라 청렴대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많이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 꿈인 통일을 이루어서 여러분들께서 북한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각 분야별 주제들을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주제 선택 방법을 저희가 색다르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화면상으로 전체 CG가 나올 텐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부분별 공통 질문 제시어가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하나의 제시어를 선택하시면 주제를 암시하는 상징 카테고리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 후보께서 말씀해 주셔야 할 해당 주제가 제시가 되고 나면 1분 이내로, 시간이 1분입니다, 이번에는. 의견을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순서상 임태희 후보께서 먼저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제시어 10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죠. 저는 3번 빵 선택하겠습니다. 3번 빵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빵. 요즘 물가가 올라서 걱정들 많으시던데 빵값도 올랐을 거라고 상상하셔서 고르셨나요? 요 제시어 뒤에 아마 생각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제시어가 나왔습니다. 빵과 학교폭력. 그렇죠. 빵 셔틀.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김문수 후보께서 부연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학교 폭력을 없애는 방법 중에서 우선 학생들 너무 획일적으로 한 군데 묶어놓고 입시 공부에 너무 매달리기 위해서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서 학교를 획일화보다는 일정하게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 두 번째로 학교에 상담 전문으로 하는 상담 선생님들 좀 배치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9개월짜리 기간제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지. 또 CCTV도 더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획일화 때문에 이 학생들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 학생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개성을 좀 이렇게 발휘하고 좀 개성을 이렇게 좀 끼를 살려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우리 교육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 주말이나 혹은 이 방과 후의 프로그램들을 좀 문화, 예술, 좀 스포츠 이런 분야에 대한 이제 감수성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교육 활동을 통해서 좀 고쳐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 교사를 두는 것은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멘토가 좀 필요합니다. CCTV의 경우에는 시설의 문제인데 지금 전 사회적으로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 정말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하는 이 차원에서도 필요하죠. 네. 자, 두 번째는요. 박근혜 후보께서 먼저 카테고리를 선택하셔야 되니까 나머지 9개 제시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테네 선택하겠습니다. 아테네. 복지네요. 복지. 자, 복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복지 문제는 5분의 후보께서도 가장 민감하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김문수 후보께서 부연 질문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근혜 후보께서 이제 정해 맞춤형 복지를 말씀하시는데 복지는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이냐, 복지 우선순위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쪽이신지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는 학교 무상 급식부터 또 고등학교 교육 여러 가지 무상 교육, 무상 복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될지 순서를 한번 정해 주시죠.
그게 뭐 딱 이거 순서 1, 2, 3으로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중요시 여기는 것은 생애 주기 맞춤형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생애 단계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게 되면 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부담을 덜을 수가 있고 또 체감도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소득 이렇게 좀 그 돈을 나눠주는 이런 쪽보다는 그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뭐 직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합해서 어떻게든지 그 자립하고 자활하는 쪽으로, 물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정부가 전적으로 도와야 되지만 재활 또 자립, 자활 이런 쪽으로 그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후보시죠. 김문수 후보께서 제시어를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8개의 제시어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제시어를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가족 하겠습니다. 가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가족. 가족이란 제시어가 지금 크게 떴는데요. 가족 하면 먼저 단란한 우리의 가족, 가정이 연상이 될 텐데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인척 비리에 대한 내용이네요. 우리 김 후보께서 답변해 주실 관련 주제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매 정권마다 퇴임 후에 대통령은 불행한 길을 저희가 매번 걸어왔습니다.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제 이후 가족들의 비리 문제로 곤혹을 치르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죠.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직형이 구속되는 사건을 겪기까지 했는데요.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뭐 가족 중에서도 이런 권력 비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친인척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한 공직 비리 수사처를 제가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청와대 친인척 측근 비리는 권력자의 의지가 중요하고 이 의지에 따라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사정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검찰도 그 눈치를 보고 감사원도 눈치를 보고 모두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이 청렴 의지, 부패 즉사, 청렴 영생이라는 제가 만든 구호입니다만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가족 주변에 대한 투명한 관리 그리고 공개를 통해서 또 별도의 공직비리 수사처를 통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감찰할 수 있는 기관 하나를 새로 만들고 싶다. 이제 이런 의도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예. 자, 그러면 부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후보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그 인천광역시장 8년을 하면서 뭐 조사도 받기도 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그 음해를 당해서 또 수사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한 번도 좋은 그야말로 깨끗한 공직생활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다만 이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제도를 더 확립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제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예,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청와대에 우리 너무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에 줄을 대어서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비리 세력이 주변에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권력을 줄여야 됩니다.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에 국회와 총리, 책임 총리들은 총리에게도 권한을 위임해주고 각 장관들한테 또 권한을 많이 줘야지 청와대 수석이다 이런 비서관 제도를 너무 강하게 해서 청와대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너무 베일에 쌓이게 하고 또 권한을 집중해서 수석들 주변 친척 측근들이 꼬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권하고 저는 특히 또 지방자치도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청와대와 중앙의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도 나눠드리고 투명과 분권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김태호 후보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결국 그 의지 가지고 되는 거는 안 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스템으로 변해야 되고, 지금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우리 새누리당의 그 공천 흥금 관련된 비리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어떤 평가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CIA라든가 FBI 또 공직윤리위원회 이런 데서 실제 고위공직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공직에 있으면서 저한테도 제가 공천 심사위원장을 할 때 트렁크에 뭐 수십억을 싣고 와서 제가 잘 아는 저 선배입니다. 근데 그 현직 국회의원이 근데 준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참 받지 않으면은 또 그분하고 원수가 됩니다만 제가 정말 받으면 독약이 돼서 죽는데 이런 부분들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권력자의 강한 의지도 중요합니다만 시스템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와대는 너무 이 비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많은 것을 더 줄이면서도 우선 청와대를 비서실부터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일하는 것은 장관들하고 총리하고 같이 하고 국회도 출석을 자주 해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 수평적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청와대가 지나치게 높은 수직적이면서도 구중궁궐처럼 폐쇄된 시스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개방과 평면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네, 네. 청와대를 좀 축소시키고 그리고 개방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주시고요. 이번에는 임태희 후보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주변에 이제 친인척 비리 관련될 사람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권력 있으면은 평소에 먼 사람들도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국 제도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장 김 의원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비리에 관련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비리에 관련되지 않도록 사전에 친인척에 대한 공개를 제가 다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의 친인척 재산 등록도 저는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뭐 공개할 만한 재산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모두 다 정리해서 공개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에 모든 의혹을 받아서 청와대에 취임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정리한 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제 친인척, 측근, 제와 관련된 어떤 것도 제가 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으로 다 제보를 받아서 문제 있는 것은 모두 정리하지 않으면은 저는 대통령 취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임기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문제되는 것은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다 말씀을 겸허히 듣고 미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까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러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깨끗하게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예,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또 정부나 모든 게 더 투명해져야 된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역대 정권마다 이런 그 되풀이되어 온 이런 비리 이것이 이제 그 고리가 반드시 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친인척을 이렇게 더 엄하게 다스리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상설 특검제 또 특별 감찰관제 같은 거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것도 상당히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고위공직 비리수사처도 좋은 방안이라고 하는데 그 유사한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그런 제도는 만드는데 제가 오히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도 이 친인척 제가 만사 옳통이라는 말씀으로 물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후보님과는 상관없이 박근혜 후보가 지금 유력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대려고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후보께서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계실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 가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의혹도 예를 들면 정수장학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미리 다 털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공개도 친인척 해당이 없지만 먼저 하고 주변에 의혹 있는 거 탁 털고 나면은 우리 박 후보님 아마 당선 가능성이 2배로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연 질문 김문수 후보십니다. 지금 일자리를 말하면서 사람들이 대기업을 규제하자 그래요. 그래서 대기업을 규제하면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대기업 일자리지 중소기업은 우리 경기도도 일자리가 많은데 안 가요. 그래서 이 대기업이 투자를 더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대기업 투자를 못하게 하고 외국인 투자를 또 못하게 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점점 늘리자는데 규제를 더 풀어야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에 대해서 공정거래라든지 이런 중소기업 동반 성장하는 문제 같은 것은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우리가 국민들도 성원하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공단에 관해서도 이것이 이제 젊은이들한테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도시들과 연결해서 문화, 교육 혹은 이런 의료 시설을 잘해서 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2천만 관광 시대입니다. 굴뚝 없는 산업, 부가가치 높은 산업을 이제 우리 전국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때 우리나라의 지금 위치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 많은 서민들의 일자리와 또 장사가 잘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큰 인프라와 큰 방향을 정부에서 주도해 나가면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그렇게 경영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십니다. 예, 저는 8년 전에 북한 인권법을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발의를 했는데 아직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리고 또 탈북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전국 최초로 공무원 중에 지금 18명을 경기도 공무원으로 탈북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서 실제로 이 탈북자 또 북한의 인권 문제 또 북한 인권법의 통과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하실지 한번 말씀 듣고.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그런 그 전향적인 대북간 또 실제 북한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남북 합의서에 보면은 체제를 인정하면서 내부 간섭은 가능하면 자제한다. 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정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만들면은 그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그런 모습은 좋지만은 그것이 과연 그 작동을 하느냐,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괜히 그런 문제로 가치는 소중하나 그런 문제로 이 남북 정상의 내정 간섭으로 비춰지는 또 그래서 더 소중하게 나가서 우리 경제 교회라든가 사회 문화적 그런 형태로 이 확장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건을 걸면은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부터는요, 상대 후보 지정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께서 4분의 시간 동안 지정 질의응답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박근혜 후보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박근혜 후보는 우리 당의 아주 제일 유력한 대권 후보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첫째, 친인척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깨끗하게 좀 털고 가시면은 훨씬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두 번째로 역사관에 대해서도 5.16이라든지 유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저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말씀이 5.16 쿠데타 이후에 앞으로 나와 같은 불행한 군인은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쿠데타에 대해서 불행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정말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없지만은 그때로서는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인데 유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를 그 뒤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것도 이해를 좀 하시고 그걸 인정하고 또 산업화와 근대화의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그 공도 또 같이 계승을 하는 이 양쪽 민주주의와 산업화란 두 개를 동시에 포용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과 이 식견을 좀 보여주시면 역사관을 보여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세 번째로 또 너무 이 불통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근데 불통이라는 게 왜 불통이냐? 이 전화도 잘 안 되고
또 특히 뭐 이렇게 누구 연락하기도 뭐 하고 이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 권한도 좀 나눠주고 좀 자주 좀 전화도 좀 하시고 이러면은 그런 이미지가 훨씬 개선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친인척 그 측근 비리라는 거는 뭐 저는 어떤 경우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하고 성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아무리 주의를 줘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통 일반 사람보다 더 엄격하게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뭐 가깝고 멀고를 따지지 않고 반드시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역사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5.16 같은 경우는 뭐 불행한 군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그게 그 어떤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가피한 그런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버지 스스로도 불행한 군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니까 네, 지금 거기에 많은 답변 것이 시간이 좀 기셨는데 어떻게 조금 더 쓰시죠. 더 쓰셔도 되겠습니까? 짧게 예, 인정해 주시면 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예. 더 해주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역사라는 거는 평가를 할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바로 몇십 년 전의 역사라면 더 논란이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게 불통과 분권 그거는 짧게. 그거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제 곧바로 우리 정치인들은 역사의 심판에 서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맡은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잘 우리가 했는가. 금세 이렇게 역사의 판단을 쓰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이제 예, 역사에 맡겨야 될 일, 국민에 제가 맡겨야 30초 될 일을 맞죠? 예,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우리 사명을 소홀히할 수 그래서- 없다. 그다음에 이제 불통의 일단은 시간이 다 됐기 죄송합니다. 때문에요. 예, 예. 이번에는 저 김문수 후보께서 시간을 좀 그래서 쓰셔야 저는 될것 같아요.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예, 첫째는 친인척 측근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또 공개도 좀 많이 하시고요. 너무 이게 부정하지 말고 우리 주변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역사관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아까 말씀한 통합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전화도 좀 하시기도 하고 좀 전화는 받고 우리 이렇게 좀 저 김 후보께서 전화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끝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태우 후보께서 4분간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어떤 분께 질의응답하시겠습니까? 저 김문수 후보님. 네네. 제가 좀 이 리더십은 신뢰 약속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세 가지 좀 제가 정말 내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예, 김 후보님한테. 지사 그만둔다, 안 그만둔다. 경선 참여한다, 안 한다. 요번에 사실은 이제 경선 우리 같이 저희들하고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참여한다, 만다. 이런 이제 고민을 3번을 했는데 그 의사결정할 때의 원칙이 뭐였습니까? 아마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선에 지사 부분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뭐 사실 마음대로 하는데 이 지사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민들 의견과 이 국민들 의견이 굉장히 상반된 게 많았고요. 경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우리 박근혜 후보가 완전 국민 경선제 받아들일 거로 봤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여야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2배로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외로 제가 상당히 공지에 몰렸고. 세 번째는 우리 3명이 같이 다 똑같은 보수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럼 제가 두 번째로 어제 연설 하실 때 경기도지사로서 57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했다. 56%. 56%. 네. 그게 이제 통계상 경기도에서 늘어난 일자리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들으면서 좀 놀랐어요. 그럼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거는 다 지사가 만든 건가? 네? 그러면 일자리 줄어든 도는 그 지사가 일자리를 줄어들인 건가? 없앤 건가? 아주 놀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일자리 200만 개를 이제 만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200만 개 일자리라는 게 그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개수를 세서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떤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한 40초 정도에 좀 답 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제가 재임하는 6년 동안 전국 일자리 증가의 56%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도지사 혼자서 다 했느냐 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없고요. 다만
경기도는 그동안에 투자 유치를 통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의 투자 유치와 과감한 규제 완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일자리 만드는데 핵심적인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저는 더 만들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이든지 의료, 교육, 또 새로운 신서비스 부분에서도 많은 그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제조업 부분에서도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여러 가지 팔당 규제, 또 군사 규제, 여러 가지 그 그린벨트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그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한 지금 대책이 큰 문제인데 경기도에 대개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직장 그만둔 분들이 경기도에 많단 말이죠. 그 세대들이. 이 분들이 우리 80 평균 연령에 25년 내지 30년 일하고 50년을 일 안 하고 사는 나라는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분들이 40년간은 일할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한 25년 흔히 1회전 시장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한 15년 내지 20년을 2회전 시장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인데 그런 일자리들이 결국은 만들어줘야 이제 1차 시장에서 2차 시장으로 나가면 젊은이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생긴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직업 그 구조를 그래 고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간단히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점은 특히 제일 중요한 점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를 통한 네. 정년 연장. 자,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예. 지금부터가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긴장을 마음껏 푸시고, 가지고 계신 거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어찌 보면 네티즌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하여, 보여주지 못했던 당신들의 모습을 보여줘! 예, 이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 코너는 재미있는 사파 상황극을 통해서 알아보는 소통화합 질의응답 시간이고요. 그 다음은 대선 후보들이 서민의 애환을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국민공감 질의응답 시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딱한 정치 얘기가 아닌 후보들의 진솔한 삶의 감동이 배어있는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개의 코너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께서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5개의 상황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죠. 3번 재래시장 한번 해볼까요? 3번 재래시장 선택하셨습니다. 자, 성우 목소리로 이 상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재래시장은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모처럼 휴식을 즐기던 후보, 주말인데도 쉬지 못하고 장사하는 상인들을 만나러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는 잘 되나요? 어머, 후보님 어서 오세요.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에요. 한 분 한 분에게 안부를 여쭙고 떡볶이도 사 먹으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을 즈음 술 취한 어르신 한 분이 다가오십니다. 에이, 후보님, 그 내 술 한 잔 받고 노래 한 자락 불러보쇼. 그래야 정치를 잘하지. 이럴 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어떤 조금 술 취하신 분이에요. 예, 유권자십니다. 다가오셨어요. 당황스럽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래를 우선 어르신 모시면서 예. 그럼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제가 이제 그 어르신이에요. 한번 해봐요.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 같이 한번 노래 한 곡 합시다. 아유, 좋죠. 예. 김문수 후보 한번 먼저 뽑아보세요. 찔레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진짜 합니까? 예, 하셔야죠. 찔레꽃 붉게 피는 아유, 박자는 잘 못 남쪽 맞추네. 나라 내 거야. 이렇게 하면 어르신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박자는 잘 못 맞죠. 열심히 부르는데 노래는 같이 별로 안 부르셔야죠. 아유, 난 잘 모르는 노래야. 그러면 딴 거 뭐 어르신 무슨 노래 부르시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재래시장 와보니까 어때요, 김문수 후보? 뭐 조용해서는 좋은데 영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아유, 죽겠어. 아주 그냥 맨날 술만 마셔요. 뭘 도와드리면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유, 우리가 살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뭐 필요한 거 뭐든지 말씀하시면은 아유, 술 한 잔 제가 일단 받아와봐요. 좋습니다. 술은 선거법에 좀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한 잔 받아오겠습니다. 예, 예, 예. 아우. 재래시장 평소에 많이 다녀보시죠? 예, 물론입니다. 제가 예, 뭐 예, 예. 재래시장 이런 거 서민들의 말을 많이 출신입니다. 들어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13초가 남아 있습니다. 저 재래시장에서 뭐 냄비도 한번 팔아봤고요. 네, 네. 또 갈 때마다 과일, 생선, 뭐 명절 때 가면 또 명절에 제수감 이런 거 파는데
제가 팔면 너무 많이 팔려서 옆 가게에서 항의가 많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께서는 평소에도 많이 다녀보시는 재래시장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은 낯설고 좀 당황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찔레꽃이라는 노래로 이 상황을 좀 모면해 주시는 그런 재치를 보여주셨어요. 평소에 아마 김문수 후보께서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텐데 오늘 특별히 찔레꽃이 애창곡이라는 걸 또 국민들이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인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가족처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후보들이 서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국민 공감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임태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 우연찮게 임태희 후보께는 숫자 문제가 나가네요.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은 얼마일까요? 이건 객관식입니다. 1번 4,580원, 2번 5,500원. 하나, 패스. 둘, 바꾸면. 하나, 예, 바꾸버림. 하나, 5,000원, 5,000원. 5,500원? 조금 넘을 거. 예. 아닙니다. 예. 4,580원입니다. 이건 패스 할 수가 없네요. 왜냐면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예. 일단 틀리셨습니다. 예. 아르바이트 시급이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나라 서민들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르바이트 시급이 5,000원이 안 됩니까? 예, 4,580원이라고 하네요. 예. 자,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 네티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가장 젊은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 긴장되실 것 같아요. 자, 걸그룹이 많습니다. 그 중에 소녀시대의 멤버는 몇 명일까요? 9명. 정답입니다. 바로 문제 나오자마자. 우리 경기도 홍보대사. 하필. 예, 이거는 저희 제작진에서 문제를 잘못 선택했네요, 지금. 예. 자, 그렇다면 티아라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티아라가 8명 아닌가? 8명. 오, 정말 잘하시네요. 맞습니까? 예. 자, 어쨌거나 굉장히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 오랫동안 몸담고 계시면서 각종 매체를 통한 도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셨죠? 네. 그 과정에서 혹시 소녀시대를 직접 좀 전에 보니까 홍보대사라고 하셨고,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소녀시대가 너무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이래서 네네. 제가 예쁘다고 표현했다가 아주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요? 예쁘다는 것도 그냥 아주 품위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팬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팬들? 아니, 네티즌들한테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군요. 우리 소녀시대가 너무 우리 대한민국에 옛날에는 중국의 양귀비가 유명했잖아요. 예. 양귀비를 담고 싶었다는데 이제는 야. 전 동양인들이 모두 소녀시대처럼 되고 싶다. 이래서 우리나라 화장품도 잘 팔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미모의 상징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너무 김문수 도지사께서, 그러니까 전 도지사께서 지금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혹시 소녀시대 노래 중에 아시는 거 찔레꽃 말고 있으십니까? 아까 노래를 내주셔서 혹시 소녀시대 노래 우리 같이 제가 춤도 추면서 이렇게 진짜요? 해봤는데 지금 제목은 좀 잊어먹었는데 지 아닙니까? 지 아니면 지. 소원을 말해봐. 지. 지를요? 같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예, 어깨는 비슷하게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상수 후보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범죄는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갑자기 생각 안 나시죠? 빨리 패스 해주세요. 패스. 패스? 예, 패스. 누구? 저기 김태호죠. 예, 지금 막 긴장하셨어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닌데. 자, 하나. 이 돌아오는 거죠. 제가 까먹고 질문을 잘 못 듣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자,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보이스피싱입니다. 다 아시는데, 긴장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나올지, 이런 퀴즈 문제를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사실, 그죠? 자,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김태호 후보십니다. 자, 옆에 임태희 후보께서 긴장해 주십시오.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종목과 선수 이름은 뭘까요? 하나, 사격의 둘, 셋, 김종범. 넷, 다섯. 사격은 넘어갑니다. 패스 해주세요. 패스, 임태희. 저도 이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자,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농촌이 텅텅 비어 걱정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지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소리일까요? 아기 울음소리. 아기 울음소리. 정답입니다. 이렇게 제가 10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 좀 어려우면 제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응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어쨌거나 제가 연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5분의 후보께서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인의 생명은요,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당당한 자존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후보들은 오랜 시간 자신과 싸워 이기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후보들께서는 정치인 이전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번 순서는요, 나도 사람이다라는 주제로 후보자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모두에게 똑같이 10개의 제시어가 나갑니다. 10개 중 8개의 질문은 단답형으로 10초 이내에 답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뭐뭐시다라고만 답하시면 거의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2개의 질문은 1분 3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저는 우리 아내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제시어입니다. 나는 무엇을 진짜 잘한다. 네, 저도 잠을 제일 잘 잡니다. 예. 자, 세 번째 제시어. 내가 상대 후보라면 이렇게 하겠다. 저는 제가 박근혜 후보라면은 전화를 잘하겠다. 예. 자, 네 번째 제시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진솔한 감동이 묻어나는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1분 30초인데 1분 30초를 다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자, 김문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시어, 나는 무엇 때문에 남몰래 진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시작해 주시죠.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네. 우리 어머님이 제가 민청학년 사건 때, 그러니까 제가 24살이죠. 그때 수배대에 있는 동안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가 두 번째 재적인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삼성계엄 반대 시위를 하다가 정학을 받았고, 대학 2학년 때 또 재적이 되고, 또 마지막에 1974년에 민청학년 때 재적이 됐는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제 품에 안겨서 돌아가셨는데, 문수야,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어머님이 정말 제 소원이 제 대학 졸업하고 뭐 데모를 하든지 너 하고 싶은 거 하라 이랬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20년 넘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 6개월 만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졸업장을 받아서 보여드릴 데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라서.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그때 6학년인데 딸하고 우리 아내하고 가족들이 모두 산소에 가서 우리 어머님 앞에 졸업장을 놓고 많이 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일반 서민들이나 또는 유권자들께서 또는 국민들께서 생각 잘못하시는 게 선입견이죠. 정치인들은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한 문 안 나올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분들의 인간적인 부분을 제가 또 나누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제시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제시어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국민들에게 호감을 받고 있다. 김문수 후보님. 저는 아마 정치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좀 그래도 좋아하지 않느냐 봅니다. 네. 자, 이번엔 6번째 제시어입니다. 좀 복잡하네요. 잘 들어주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을 굉장히 싫어한다.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예. 김 후보님, 김문수 저는 후보님. 사람보다는 이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데 사람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나는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난하고 이 밥을 굶는 사람들, 저도 어릴 때 밥을 굶었기 때문에, 그리고 판잣집에서 살고 초가집에 살고 이렇게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들 좀 어떻게 하든지 같이 배불리 밥 한 먹고 또 떳떳하게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에 1학년 때 전태일이 바로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청계천에서 정말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그게 당시에 외침이었는데, 그때 일기를 읽어보니까 자기한테 대학생 친구가 있으면은 한자를 배울 수 있겠는데 근로기준법이 그때 전부 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가 되겠다고 해서
바로 그때 죽었지만은 그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서 제가 봉제 공장에서 재단 보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생활하다가 공장에서 쭉 살면서 이 공장 노동자들이 정말 글씨도 잘 모르고 법도 모르고 자기 인권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 살아오다가 정치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 가지고 요즘 택시 운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특히 북한의 우리 동포들 밥도 굶고 자유도 없고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생각할 때마다 제가 꼭 이 길을 떠날 수 없겠다. 그리고 또 한센인들도 보면은 고향에서 쫓겨나고 밥도 못 먹고 이 꼬막선을 가지고 천대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 손을 잡으면서 제가 그분들하고 꼭 같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짧게 10초씩 다시 한번 이것만 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무엇이 부족하다. 조금 겸손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좀 듣고 싶어서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저도 뭐 그런 좀 고지식하기 때문에 네. 꿈이거나 융통성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오늘 함께 하신 소감과 함께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부터 먼저 30초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 지금 올림픽에서도 세계 4등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도 잘 나가고 우리 물건도 다들 잘 만들어서 세계인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류 스타들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만 좀 깨끗하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 더 깨끗하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좀 열심히 하도록 하고 또 남북 간에도 평화 통일이 돼서 세계 선진 인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신문사 데일리안이 주관하고요. 판도라 TV가 함께했던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뉴미디어 토론 생방송으로 2시간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임 후보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능 프로라서 농담도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던 정말 새로운 스타일의 경선 토론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이 미디어 토론이요. 후보자와 네티즌 유권자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상호 소통하는 참여의 장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어찌 보면 좋은 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했던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뉴미디어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